160페이지 한번 볼까요? 160페이지. 오늘 할 부분이 이제 우리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부분을 할 거예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이제 감정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요. 감정평가 어떤 기초 분야,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뭐 가격 공시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제 가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이론. 예. 거기 보니까 가치 가격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제 요거 이제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치라는 용어가 있고, 가치는 이제 영어로 value라고 해요. value. 그다음에 가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price. 자, 어디 볼게요. 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가 한 달 전에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켜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이 갑돌이한테서 을돌이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실거래가 등기부상 기재하도록 돼 있죠.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거래가 된 이 부동산의 신고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1억. 자, 그럼 지금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얼마 찍혔어요? 1억. 그쵸? 그게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은 1억 원을 말해.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과거에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디? 1억 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동산, 이 토지의 매매 가격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1억 원인가요? 주관적이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죠. 명백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구체적인 값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가격. 실제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가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치라는 건요. 이게 이제 1억 원의 거래가 되긴 됐어. 그런데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는 6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경매 나왔을 때 감정가는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투자 가치는 3억이 될 수도 있고 4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은 분명히 하나인데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 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다음. 가격이란 것은 실제로 과거에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이니까 객관적이고 명백한 구체적인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치라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치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값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해서 현재의 값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볼래요? 가격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1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근데 가치는 어떤 주체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반대가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리고 가격은 명백하게 1억이라는 값이 있는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알아본다.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 명백하게 명확하게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반대가 뭐예요? 추상적 값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건드려주냐면 현재냐 과거냐, 그리고 주관 추상적이냐 객관 구체적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분하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감 잡으시면 돼. 가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잡으라고요. 아까 보니까 가격은 한 달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값이 등기부상에 기재가 돼 있죠. 그러면 그 값은 1억 원이라는 값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지요. 그게 바로 뭐다? 가격이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일단 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물어봐 주는 게 단기 장기를 가지고 계속 건드려 줍니다. 단기 장기 나오면. 자, 어디? 우리 단기는 지금 당장 너무 짧은 시간이 단기고, 장기란 것은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진 걸 장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디 이것도 기억나는지 몰라. 단기는 불균형, 장기 균형.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불균형 상태가 된대요. 근데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서로 어떻게 된다? 균형이 된다. 이건데, 자, 볼래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부동산의 가치가
100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50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치에 비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기 상황에서는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설명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험은 딱 이렇게 나와.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균형 상태가 된다. 틀렸죠?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괴리, 왜곡 상태가 된다. 틀렸죠? 네, 그래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그렇게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 참고로 이제 그 표 바로 밑에 예제가 보입니까? 예라고 써있는 거 있죠? 보인다고 해주세요. 우리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났으니까 보인다고 하세요. 보이죠? 네, 그렇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치를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자, 수도.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가치일까요? 가격일까요? 한번 찍어봐. 뭘 같아? 가격을 배울 이유가 없어. 가격은 실제 드러나 있는 값인데 우리가 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이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 가치를 갖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 또는 가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자, 한 문제 내에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같이 나오면 방금 배웠던 것처럼 구분하는 거예요. 방금 배웠던 것처럼. 근데 그냥 용어가 따로따로 나오면 가치라고 나와도 가격이라고 나와도 이게 아니고 바로 요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 문제 내에서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나오면 그때만 구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정도만. 네. 어디 이제 넘기셔가지고 161페이지를 보면요. 그 중간 하단부에 보니까 3번에 시장가치 161페이지죠. 시장가치라는 용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 지문 하나가 나와요. 그냥 시장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물건은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 될 거야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예를 들어서 이 볼펜 있죠? 이 볼펜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에이씨, 그러겠죠. 그죠? 200원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바로 시장가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가로 1번. 시장가치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강압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닌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그걸 갖다 무슨 가치를 한다? 시장가치. 근데 또 하나, 양가로 2번. 근데 특수한 조건 등에 의해서 성립되는 가격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용어 정도만 그냥 잠깐 들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로변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별로 쓸모없는 A라는 토지가 있어요. A라는 토지가 있고 뒤쪽은 이제 토지가 좀 넓은데 아무튼 도로 붙어 있는 폭이 적어. B 토지는. 그러면 B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은 좁고 뒤로 가면 넓다 해서 자루 모형의 토지다 해서 전에 우리가 대지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A 토지가 도로변에 붙어 있는 통상 토지가 평당 한 150 정도 해요. 그럼 A 토지는 그래도 폭도 좁아가지고 마땅하게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 150, 주변 시세가 한 150 정도 한다, 이게 평당. 근데 B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A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건축은 가능하지만 큰 차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A 토지 보통 가격은 시장 가치는 150만 원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B가 A한테 토지 팔아고 하면 150 팔면 돼야 안 돼요? 잡아갖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500에 팔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무슨 가치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다. 그 정도 개념만 살짝 들어두면 돼요. 그냥 그렇게. 네. 제가 이제 아는 분 한 분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경매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시험과는 무관합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예정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폐쇄되고 지금은 그냥 도로가 요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가 돼 있으니까 예전에 여기를 예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 부분만 매입해가지고 건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랬는데 이게 도로가 이제 안 된 거야. 그러면 요런 토지가 이제 나오면 요런 토지만 전문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이 사람 괴롭히는 거죠, 이제. 예. 뒤에서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좋은 소리만 할게요. 그런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자, 162페이지 계속 봅니다. 다음 이제 큰 그 중간에 4번이 있는데 가격 발생 요인이 은근히 한 번씩 나와요. 자, 어떻게 162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가격이 도대체 왜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주택이란 물건은 가격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효용, 유용성, 만족을 주니까 그래요. 예,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음, 온 천지가 주택이라면 희소성이 없다면 주택은 가격이란 게 없을 텐데 나름대로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이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전성이라는 게 있죠. 양도성 또는 이전성.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될 수 없다고 한다면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서 저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양도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유효수요 동그라미 쳐봐요. 나오면 거기서 오답이 나와요. 유효수요. 자, 바로 밑에 유효수요 있죠? 자,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효용과 만족,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 서로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경쟁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가로 2번 우리 그 수요 공부할 때 배웠죠.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앞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요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7번. 틀렸죠. 그러니까 7번 한번 봐요. 7번. 오른쪽에 7번. 유효 수요란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X, X 딱 그렇게만 나와요. 그렇게만. 근데 방금 읽었던 이 지문이 이 감정평가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부동산 수요 배웠죠. 거기서도 똑같은 형태로 지문이 나와요. 아무튼 부동산은 국가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고 구매력이 수반된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양가로 3번 다시 본문 보니까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고 하면 틀린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기 있죠, 공기. 숨 쉬는 공기. 있죠. 공기는 인간에게 효용을 줘, 안 줘? 주죠. 공기는 그러면 가격이 싸, 비싸? 왜 없어?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하고 싶냐면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기 보세요. 가격 발생 요인 중에 효용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없으니까 가격이 생기지 않잖아.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가격 발생 요인의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와요. 형성 옆에다 변동이라고도 한번 써보실래요? 그 확인 박스 있잖아요. 163페이지. 163.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형성,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에 도로가 뚫렸다. 우리 동네에 좋은 학교가 들어섰다. 뭐 전철역이 생겼다. 또는 혐오시설이 들어섰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말하니까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짝 한번 읽고 넘어가 버리면 되겠고 5번은 체크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을 건데 시험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근래 거의 언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무슨 학파는 무슨 방식에 무슨 학파는 무슨 방식에 그냥 딱 2번 읽고 다시는 안 보지 말게. 그냥 다 2번 읽고 자 고전 학파는 원가 방식, 한계용 학파는 수익 방식, 신고전 학파는 비교 방식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밑줄 넣지 말고
그냥 잊고 버리게. 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고전학파는 원가 방식, 한계용학파는 수익 방식, 신고전학파는 비교 방식.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버립시다.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자, 시작. 고전학파는 원가 방식, 한계용학파는 수익 방식, 신고전학파는 비교 방식. 끝. 뭔 말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넘어가세요. 네. 이게 이제 아예 요즘은 언급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고전학파는 뭐 생산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막 이런 설명해 줬는데 지금 거의 언급이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넘어가면 되겠고. 이제 감정평가 분류 164페이지 감정평가 분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보면 돼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용어가? 그냥 찍어봐. 그렇지, 맞아요. 필수적 평가예요. 근데 뭐 별표는 쓰지 말고 뭐냐. 필수적 평가는 어떤 사안이 생긴다면 누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경매에 이번 넘어가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게끔 이 가격이 얼마인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거 반드시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필수적 평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임의적 평가는 그냥 당사자가 어떤 원할 때 하는 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음, 이번에 보니까 현황평가, 조건평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양가로 1, 2, 3번에 일단 양가로 3번 먼저. 요거는 이제 딱 지문 어쩌다 한 줄만 나오거든요. 절대 다른 소리 안 나오고 따라서요.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내가 지금 말 제대로 했죠?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하면 소급평가라고 하고 미래에 도래할, 장래에 도래할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한부평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그라미 그 2번 자 밑에 기출지문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잠깐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평가란 나왔어요?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 끝났어요. 이런 것만. 소급이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 이렇게. 기한부면 미래의 특정 시점. 그런 것만 딱 잡아주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끝. 다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양가로 1번에 현황평가라고 나와 있죠. 양가로 2번은 조건평가라는 게 나와 있고요. 현황평가는 그냥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예요. 예, 그래서 뭐 그건 냅두고 조건평가는 좀 알아둬야 될 게 끝에 독립평가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볼게요. 조건부평가, 독립평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이름을 낮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물이 붙어 있다 해서 건부지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써줍니다. 맞죠?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니까. 그죠? 그런데 이 토지 위에 분명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철거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건물이 철거된다면 자 이런 경우가 왜 있냐면요. 우리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주변에 다 표준지란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라는 토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라고 해도 되겠어요? 맞죠? 근데 표준지는 땅인데 기준이 되는 땅인데 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건물이 거의 대부분 사실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건물이 있거들랑 이 건물이 이 토지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건물 덕택에 토지 가격이 더 비싸져 버릴 수도 있고 이 건물이 토지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건물 때문에 토지 가격이 더 저평가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낮이 상정하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법 나와요. 아무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철거된다면 철거했어요, 안 했어요? 철거 안 했고 철거라는 조건을 달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철거된다면 이 토지는 독립된 낮이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독립평가라고 불러줘요. 예. 토지 위에 건물이 사라지면 토지가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독립평가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독립평가는 건물이란 철거를 조건 하에 철거라는 조건부 하에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 무슨 평가냐면 조건부 평가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그래서 독립평가가 뭔지 개념 정도 알아두세요.
자, 독립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죠? 그래서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평가에 속한다. 그렇게. 네, 그 정도. 다음. 3번 보니까, 큰 3번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일괄평가는 2개 이상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라든지 일체로 거리가 나타날 때는 이를 마치 하나처럼 싸그리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게 이제 일괄평가라고 불러주는데, 그래서 이제 예제가 보니까 살림이라고 나오죠. 살림. 자, 임야도 살림이라고 그래, 그냥. 살림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이 토지가 저기 산에 있는 토지인데, 예, 산 27번지 토지예요. 27번지. 토지가 10,000제곱미터야. 한 필지가 10,000제곱미터인데, 이 토지는 분명히 땅도 있고, 이 땅 위에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도 있겠습니까? 나무를 그냥 인목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된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서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서 있죠. 그래서 설립자서 그냥 인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산림은 산질한 땅바닥하고 인목이란 나무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땅바닥하고 나무는 서로 똑같은 물건, 다른 물건. 분명히 다른 물건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10,000제곱미터 땅 플러스 이 위에 있는 소나무 몇 그루, 뭐 감나무 몇 그루,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매매가 1억, 그러면 1억 안에 땅값만 들어 있어요. 나무값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나무값도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개념을 일괄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괄평가. 예. 다음 또 하나 이제 주물과 종물이라는 게 있죠. 우리 자물통이 이렇게 있고, 자물통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물통과 열쇠는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주된 역할도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놈이 없으면 나머지 한 놈은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자물통하고 열쇠는 서로 다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첨론자 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열쇠 하나 주세요. 그럼 열쇠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줘요. 자물통 주세요. 그래도 얘만 주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주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우리 이게 없나? 저기 우리 뭡니까? 저기 뭐라냐? 종이 케이스에 이렇게 열쇠하고 자물통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아예 그렇게 하나처럼 취급한다. 그런 개념을 일괄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양가로 2번 구분평가, 부분평가가 있죠. 자, 이거 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A 토지가 있어요. A 토지가. 예. A 토지가 있고 옆에 B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B 토지가. 예. 근데 이번에 A 토지 보니까 이 도로 전면부에는 건물을 지었고 후면부는 그냥 텃밭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토지 이용하느니 했더니 A 토지 소유자가 한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그냥 건축하기가 적당한데 뒤쪽은 지하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기가 부적당하대.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건물 지어서 이용하고 있고 뒤쪽은 그냥 뭐 텃밭으로 가만 놔두고 있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한 개의 필지, 한 개의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 전면부의 토지용과 후면부의 토지용이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러면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한 개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무슨 평가? 구분평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구분평가. 이번에는 부분평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분평가. 자, 이번에 B 토지가 이게 한 필지거든요. B 토지가 이게 한 필지인데 이번에 정부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B 토지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상평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만큼만, 일부분만 수용을 했는데 이 토지 전체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한 필지의 일부분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어 정리 쭉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로 넘어가면 저 밑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의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가격의 제원칙, 이 제자는 모든 제자인데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칙 또는 뭐 평가 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이제 혹시 그 전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가장 시험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을까요? 응?
그래요. 그래도 안 잊고 오늘 또 월요일에 학계론 수업 시간이라고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균형의 원칙, 내부, 적합원칙, 외부, 대치원칙, 기호원칙, 뭐 이런 게 시험의 메인이죠. 네, 그래요. 쓰잘데없는 소리 있어요. 다시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총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시험에 아무튼 방금 살짝 했던 그놈들이 메인이야. 나머지 쑥쑥 보고 읽고 넘어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냥 봐, 그냥.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 잘 어울리게, 유효하게 이용을 한다. 그걸 갖다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부동산 이용할 때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이용이다.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더라. 넘기면 됩니다. 자, 이제 예상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이 나와요. 네. 예상의 원칙은 부동산은 영속성, 토지는 영속성이 있죠.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현재 상태만 존재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리고 토지는 영원히 존재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지 과거나 현재의 이용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평가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이런데 앞으로 몇 년 후, 몇 년 후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 그 부동산 투자할 때도 농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 투자한 사람이 논바닥에서 뭐 심으려고 농지 사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논바닥인데 나중에 도로가 넓혀지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미래를 어떻게 해라. 예상해라. 그게 바로 예상의 원칙 또는 예측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양가로 2번 보니까 변동의 원칙이 있죠.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 변동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둬라.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기준 시점의 확정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시점 수정의 근거라고 나왔죠. 자, 일단 제 말 들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화폐의 시간가치 하면서 현재 100원이 있는데 이자율이 10%다. 1년 후는 얼마냐? 그러면 100원 곱하기 이자율 10%니까 1.1 하면 된다고 그랬죠? 2년 지나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두 번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 이제, 오늘도 일부 나오구나. 자, 2년 전에 건물을 건축했는데 그 당시 건축비가 2억이었대. 근데 2년이 지났으니까 가격이 건축비가 올랐겠죠? 매년 10% 올랐대. 그럼 얼마냐? 그러면 2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한번 눌러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봐. 당연히 2억 4,200이 나오겠죠. 눌러보라고. 한번 눌러보라고. 자꾸 계산기 눌러봐야 돼. 자, 2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2억 4,200 나왔죠? 자, 그런 것처럼 자,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매년 가격이 변동하면 지금은 보니까 2년 전에 2억 있는데 지금은 2억 4,200이다. 그런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걸 변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눌렀던 이제 그 숫자 있잖아요. 거기 또 다음 주 수업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부동산이 2년 전에 팔렸다. 2억에 팔렸다. 근데 이 부동산은 매년 이 동네는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2년 전에 팔렸을 때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2억 원이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 팔린다면 얼마일 것이냐. 그러면 아까처럼 2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니까 지금 팔린다면 2억 4,200이다. 그런 게 바로 시점 수정. 그런 용어가 되겠어요. 네. 다음. 기준 시점은 시험에 이제 이 용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시점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소리인데, 기준 시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동산의 감정가가 3억이에요. 3억. 이 감정서에 보니까 지금 3억이라고 가격이 평가됐어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3억 원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요. 날짜를 써줘야 돼요. 요 날짜를 기준 시점이다라고 불러줘요. 무슨 시점?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부동산은 2017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해보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3억이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니까 가격을 평가했을 경우에는 이 가격 옆에다는 언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써줘라. 그게 바로 기준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용어와 함께 또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봐요. 이 부동산의 감정가 3억이라고 나왔죠. 그럼 언제가 기준 시점인지 한번 찍어보자. 1번 10월 13일 날
이 물건의 가격 조사를 의뢰했다. 평가사한테. 2번 10월 15일 날 가격 조사를 시작을 했다. 3번 10월 28일 날 가격 조사를 완료를 했다.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이 물건의 가격이 결정된 기준이 된 날짜죠. 자, 그러면 어디? 1번은 기준 시점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죠. 가격 조사를 의뢰하자마자 가격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2번은 기준 시점 돼, 안 돼? 안 되죠. 가격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나와? 에이, 말도 안 돼. 3번이 정답이죠. 이 가격 조사를 뭐 했대요? 왜 끝냈을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재밌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2년, 3년 계속 하세요. 재밌으면. 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놀러 가는 게 재밌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지긋지긋한 공부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목적이 달성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왜 가격 조사를 완료를 했을까? 구하고자 하는 가격이 결정돼서 나왔으니까 끝냈겠지. 맞죠? 따라서 기준점 문제다. 가격 조사 완료이다. 밑줄 거나. 확인 박스 1번의 기준점은 자, 대상 물건의 자 밑줄.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이렇게 밑줄. 네, 그 뒤에 것도 읽어볼게요. 근데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도 있다. 아까 과거서고 미래 기한부 해봤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2017년 6월 19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오늘 판결 내준 게 갑돌이 너의 과실이 크니까 너가 을돌이한테 2천만 원 배상해라 라고 판결 내려줄 수 있죠. 그 2천만 원은 오늘 6월 19일 날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죠. 1월 1일 날 과거에 사건이 발생한 거, 그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확정이 돼 있을 때는 과거나 미래가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됐고. 2번 이제 아직은 좀 이렇게 찾기 좀 그럴 텐데 일단 2번 기준 시점은 현재다라고 못 박으면 틀려요. 왜냐?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옆에는 기준 시점 현재의 이름표로 맞아요. 그러면 한글로는 둘 다 현재란 말이 있지만 첫 번째 기준 시점은 현재다! 라고 했을 때 그 현재는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 못 박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준 시점 현재의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표현은 뭐냐면 기준 시점이 되는 그 당시의 이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표현은 맞다는 거. 그 정도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이다. 그게 중요한 거. 네. 다음. 3번, 4번이 이제 중요하죠. 균형 원칙, 뭐 기호 원칙 뭐 이런 거 뭐 나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디 칠판 좀 볼까요? 자, 균형의 원칙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적합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균형 원칙과 적합 원칙이 있고 뭐 기타 뭐
전 사진 보면 지금하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물리적 감가예요. 네. 다음. 기능적 감가는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보니까 이렇게 10층짜리 쇼핑몰 건물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편하게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한 3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건물 자체가 어떤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설계가 잘못됐죠. 언밸런스하죠. 그러면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감가를 기능적 감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경제적 감가는 다른 말로 외부로부터 나타난 감가다 해서 외부적 감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토지는 멀쩡한데 내 토지 옆에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 외부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죠. 내 토지 옆에 세계 최대 규모 납골 땅이 들어선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경제적 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내부 문제. 경제적 감가는 외부 문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한번 하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례를 그냥 들어보면 백화점 건물이다. 10층짜리 건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딸랑 하나밖에 없다. 지금 내부적으로 언밸런스하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엘리베이터가 충분하게 있는 건물에 비해서 가치가 감해지겠죠? 이거 무슨 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생겼죠? 그런 거 여부 알아보는 게 균형 원칙이에요. 그래서 균형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알아보는 거고, 그를 통해서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감가 여부를 알아보는 거냐면 기능적 감가 여부를 알아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이따 이제 2교시 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어떤 거냐면, 자, 부동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개별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겠지만 주변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도 가격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주변 지역을 보는 것을 좀 이따 제가 지역 분석이라고 할 테고, 부동산 이 내부 자체를 알아보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균형 원칙은 부동산 개별 분석과 관련됐겠어요? 지역 분석과 관련됐겠어요? 이 자체, 내부, 개별 분석과 관련됐겠죠? 됐고요. 다음에 이제 기호 원칙 한번 해볼게요. 기호 원칙은 거기 딱 보면 우리 3번에 보면요. 3번에 보면 양가로 2번에 기호 원칙 나왔죠? 부동산의 가치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생산비 합이 아니고 무슨 합이다? 기호도 합이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 시가 50억짜리예요. 50억짜리. 근데 아쉽지? 엘리베이터가 충분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여기다가 5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충분하게 갖췄대. 그러면 균형 원칙에 어긋났던 것이 균형 잡힌 건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지 생산비 관점에서 본다면 50억 원이라는 건물의 가격 비용에 5억 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했죠. 그러면 전체 투입된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50억이죠? 근데 50억짜리에다 5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면 무조건 건물의 가격이 50억이냐? 그렇진 않죠. 새롭게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면 더 비쌀 테고, 기여하는 정도가 작으면 더 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호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구성 요소, 무슨 합이 아니고 생산비 합이라면 50억짜리에다 5억 원 비용 투입하면 무조건 55억이 된다 이거지. 그게 아니고 새롭게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무슨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일단 그 질문이 중요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보는데 추가 투자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 볼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롭게 5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는데 전체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추가적인 비용 투입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5억 투입했는데 전체 가치에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투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호 원칙을 통해서 추가 투자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좀 이따 나오니까 가만 놔두고. 자, 아무튼 균형의 원칙이 이런 개념이다. 다음. 적합 원칙은 뭐냐면요. 적합 원칙은,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요. 적합 원칙.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있대요. 외부 환경. 그래서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변,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적합하도록 이용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적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적합 원칙은 부동산 자체 문제가 아니고 외부하고 관계입니까? 그렇죠? 감가 중에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제적 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감가 여부를 파악하냐면 경제적 감가 여부를 파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역대 시험에도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얘들이에요. 얘들. 그래서 균형은 내부 기능적 감가, 적합은 외부 경제적 감가.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요. 얘가 중요합니다. 누가? 적합 원칙이 중요해요. 근데 얘는 안 중요한데 좀 그래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 외부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성 원칙. 둘 다 외부 환경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적합 원칙은 부동산이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도록 이용돼야지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고, 외부성 원칙은 기존 부동산이 있는데 외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성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 주변의 환경이 이미 어떤 용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적합 원칙은. 근데 주변의 이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주변의 이용에 어울리도록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변 전부 상업지야. 이미 상업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한가운데서 제가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겠다. 아니면 그 상태에서 내가 돼지를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이미 갖춰진 주변의 환경의 토지 이용과 적합하지 않죠. 그런 거 여부를 따지는 게 적합의 원칙이고, 외부성의 원칙은 내 부동산이 먼저 딱 이렇게 있어. 근데 외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새롭게 생길 수 있죠.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먼저 있었는데 외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 영향을 내가 받겠죠. 그걸 갖다가 외부성의 원칙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지문 좀 잠깐만 봅시다 우리. 동그라미 3번, 4번, 2번 볼 거예요. 167페이지 있죠. 3번, 4번 먼저 할게요. 3번. 자,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잠깐만. 외부는 적합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외부 환경 여부는 적합이죠? 근데 균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네. 4번 가겠습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서도, 이거 지금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 문장. 틀렸어요. 지금 이 말은 균형의 원칙이 내부다 이 말이 아니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즉 적합의 원칙이 내부 관계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장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핵심은 균형은 내부고 적합은 내부인데 바뀌었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죠? 다음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2번.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또는 과소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무슨 감가로 처리한다? 기능적 감가 여부로 판단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잠깐 쉬시겠다가 우리 본문 5번 대체 원칙, 수요 공급 원칙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